두 번째 시간 갈게요. 위법성에 대한 문제 26번 지문.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키워드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게 상법상의 주주 이익에 대한 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갑이라는 대표이사가 A 등과 같은 주주한테 의결권 등을 강요하거나 또는 행사 방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판례가 이 사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20만 원에 대한 제공행위 자체가 아주 지극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교적인 의뢰 활동으로서 지급을 했다라면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대한 성립 자체를 부정을 시켜버렸던 사안입니다. 29번 매우 중요한 판례죠. 하지만 안 할게요. 넘어갈 겁니다. 반복을 많이 했던 판례고 이것도 뺄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너무 출제가 잘 되고 있는 판례였기 때문에 일단 넣어두었습니다. 30번, 31번, 32번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중요한 판례지만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제3차장 심리전단장 사건이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해설 부분 보시면서 읽어보시고요. 물론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18년도 상하반기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 W에 있거나 그리고 W에서 우리가 반복을 많이 했던 것들은 제가 빼버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번 지문 가볼게요. 이 판례는 좀 중요하죠. 그런데 이 판례는 형법성이 강한 판례라기보다는 헌법에 관련돼 있는 판례입니다. 263조 뭐죠? 263조가 뭐예요? 강간? 아닌데. 19조가 뭐예요? 동시범. 263조는 동시범에 대한 특례 규정이 263조죠. 자, 19조 동시범은 출제가 잘 됩니다. 물론 263조 조문이라든지 판례도 가끔씩 법원직에 출제가 되죠. 17년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19조를 먼저 읽어보시면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로서 원인행위가 판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자를 무엇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263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미수예요? 공동정범이에요? 공동정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주의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갑이라는 서씨하고 을이라는 김씨가 지나가고 있던 A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하게 돼요. 갑이라는 서씨가 벌써 A를 폭행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연달아 오든 뒤따라 오든 을이라는 김씨가 또 A를 폭행하고 또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상해가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갑을 즉 서씨하고 김씨 둘 다를 폭행치사죄로 공소 제기를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건 이제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부산지법에서 직권으로 위헌심판 제청을 결국은 하게 되어가지고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다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자, 헌법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원래 이 사건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사건입니다. 4대 5예요. 4대 5, 4대 5. 합헌이 4, 위헌이 5. 그런데 종족수를 채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채우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헌이 안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헌이 돼버렸던 겁니다. 원래라면 위헌 숫자가 많았는데 종족 숫자를 못 채워버렸기 때문에 합헌이 돼버렸고 판례는 이제 결국에는 헌재는 왜 이제 합헌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보통 이 263조는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상해가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신체 침해 행위,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으니까 상해라는 결과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헌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A에 대해서 신체 침해 행위, 폭행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상해라는 결과가 충분히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책임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돼버린다? 합헌이에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자기는 공동정범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증 책임의 전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 가보시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합헌이고, 결정 요지를 가보시면 제일 밑에서 한 줄 위에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하고 상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거증 책임의 전환의 법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수론 3, 4, 3, 5 중요. 재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판례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쟁점 1번, 2번을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1번 쟁점하고 2번 쟁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비의료인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무장 병원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걸 사무장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의사가 병원을 차리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비의료법인 같은 걸 이제 개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도 치과 의사였고, B라는 사람도 치과 의사였고, C라는 사람도 치과 의사였습니다. 다 치과 의사들이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행위를 하냐면 A라는 치과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의료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A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B 명의로 명의를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달 있다가 다시 C라는 치과 의사 명의로 명의를 변경시키고 난 다음에 의료법인을 계속적으로 개설했던 거예요. 첫 번째 쟁점은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일죄라고 볼 것인가 수죄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단일한 고의, 어떤 고의? 의료 자격이 없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치과기기 비싸잖아. 기기도 사고 임대차도 하고 결국에는 비법인, 비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이건 전체로 바로 포괄적으로 일죄가 돼버립니다. 이건 일죄예요. 수죄가 아니라. 그런데 다시 B 명의로 바꿔가지고 설립을 하고 C 명의로 바꿔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면 단일한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일하지 않는 고의로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또 개설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행위 자체는 별죄로 하나 실체적 경합이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동지 판례가 뭐예요? 24실 라이브 PC방 사건도 결국 동지 판례죠. PC방을 만들어가지고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틀어주다가 압수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버를 설치해가지고 또 라이브 PC방을 운영하면 단일한 고의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한 방법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포괄일죄가 아니라 다 실경이 돼버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사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34번 질문 가시면 첫 번째 앞에 사무장인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시설을 확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결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이 전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뭘로 본다? 포괄해서 일죄로 본다. 그런데 35번 질문 첫 번째 앞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명의자를 중도에 바꾸었다 바꾸지 않았다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포인트죠. 명의자를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이것은 다 각각 별죄.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역시 매우 중요한 판례죠. 법원직이 가장 좋아하는 단원이 어디입니까? 형벌론. 암기성 판례라든지 암기성 조문이 상당히 많은 단원이죠. 경찰직에서나 검찰직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단원은 아니고 법원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원이죠. 36번 질문 오늘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제가 벌써 물어봤어요. 20년생한테 혹시 노역장 위치 부칙에 대한 문제 설명했냐라고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설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전에 헌법을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노역장 유치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사실관계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판례 법리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조문 70조 2항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263조에 대한 문제는 이국년 선생님이 안 넣었다 해서 넣어둔 거고 이거는 설명했다고 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시점에 A라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점에 범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조 2항 자체가 신설이 되었다. 자, 암기해 봅시다. 1억 이상 몇 억? 3억? 왜 이래? 이런 곤란한데. 1억 이상 5억 미만. 며칠? 200일? 100일? 300. 그 다음에 5억 이상 50억 미만 500일. 50억 이상 1000일이죠. 여러분들 각자 적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은 조금 아파야 돼. 너무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거지 제가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점에 공소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원심 재판에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얼마의 벌금형을 선고할 거냐면 벌금형만 기준으로 봤을 때 13억 1250만 원을 벌금으로 선고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당을 얼마로 책정을 했냐면 250만 원을 일당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며칠입니까? 525일이 돼버려요. (13억) 여기죠. 500일 이상. 이건 상관없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심 재판에서 이렇게 525일을 선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70조 2항을 적용해가지고 525일을 선고했던 거예요. 원심에서. 그런데 이 70조 2항에 있는 부칙, 70조 2항에 있는 부칙이 무엇이냐면 행위는 이 시점에 했는데 이 시점에 시행이 되었고 시행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공소 제기가 당한 경우에는 7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부칙이에요. 다시 한 번 더. 70조 2항 부칙은 뭐냐면 헌법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범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시행 이후에 공소 제기가 되는 경우에는 70조 2항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게 부칙이었다고. 그런데 이 부칙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피고한테 불리하다고. 범죄 범했고 신설되고 공소 제기 당했기 때문에 원심 재판부는 부칙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170조 2항에 따라서 525일을 선고했는데 이게 지금 위헌이래. 그럼 이 선고는 적법한 거야, 위법한 거야? 위법한 거지.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원신에 대한 판결이 위법하다는 입장에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끝에 항소심 판결,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죠. 위법하죠. 위법해요. 그 다음 37번 중요하죠. 몰수 추징, 법원직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비트코인 키워드. 원래 이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는 작년, 재작년 아주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상 쟁점으로도 아주 이슈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법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툼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면접반 할 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를 질문으로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 자체가 몰수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끝마치면 되지만 이 판례가 나오기 전부터 싸움이 많았어요. 대상이다 아니다. 근데 일단 결론만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냐면 실제 사실관계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도박개장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접속을 하겠죠. 또는 이용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니까 광고주들이 거기다가 배너창을 빡 붙여가지고 광고 의뢰를 하겠죠. 광고 의뢰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다 비트코인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도박개장을 방조하면서도 그 대가로서 다 비트코인을 받았던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결국에는 도박개장 방조죄하고 음란물 유포죄 등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몰수에 대한 대상으로 비트코인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판례는 비트코인은 중요한 범죄로부터 얻게 되는 물건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몰수의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에요. 시험 문제는 나온다면 쉽게 나올 거예요. 키워드 비트코인 끝. 두 번째 주 비트코인에다 키워드 따시고요.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실제로 다 이제 몰수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교수님들은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이라는 입장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제 교수님들의 입장이 이제 판례로 그대로 나오게 된 거고. 38, 39 누범 중요하죠. 다 중요하대. 중요한 것만 넣어놨으니까 중요하지. 원래 이 형벌론 자체가 법원직에서는 다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18년도에 누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연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법원직에서는 연타로는 잘 안 내요. 물론 내는 경우도 있지만 통문제로서는 연타로 잘 안 냅니다. 지문으로서는 연타로 내는 경우가 있어도. 근데 이 누범 사건은 워낙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재심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누범 전가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십시오. 뭐하고 연결해라고? 누범 전가 뭐? 일반 사면 집행유예 65조 하고 연결하라고. 누범 전가 될 수 있는 사안들, 없는 사안들, 누범 전가 안 되는 사안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범죄를 이 시점에 범했고요. 그리고 재판 중에 징역 8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고받았어요. 선고받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이 언제 종료되었냐면 이 시점에 집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35조 누범의 요건이 뭡니까? 금, 3금.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몇 년? 3년. 집행이 이 시점에 종료가 되었고 앞으로 몇 년이 남아있냐면 3년이 남아있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시점에 다시 B라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B라는 범죄는 상해죄였다. A라는 범죄는 폭처법 위반죄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시점에 다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재심이 확정이 돼버리면 기존에 이 시점에 범했던 A라는 범죄에 대한 효력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A라는 범죄는 누범 전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누범 전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내에 B라는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B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왜? A라는 범죄에 효력이 없는데. 뭐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 집행유예하고 같은 거지. 집행유예 일반 사면 재심. 그럼 38 첫 번째 앞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키워드 따시고요. 개시 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면 다시 심판을 한 후에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누범 전가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따라서 상해죄는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사실관계는 39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앞에 중간에 폭처법 위반죄가 바로 A 범죄가 되겠죠. 상해죄가 B 범죄가 되겠죠. A라는 범죄가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서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던 범죄는 효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전가가 없어져 버릴 거고 따라서 B라는 상해죄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갑시다. 강론 1번 2번 자 원래 1번 2번은 사실관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례의 법리하고 같습니다. 법원직에서 빈출되는 판례는 아니었고요. 경찰직하고 검찰직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폭행이라는 습벽, 상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2회 이상 계속 폭행도 하고 계속 상해도 강하게 되었을 때 상습폭행죄하고 상습상해죄가 존속상해죄가 실체적 경합이 될 것인가 포괄해서 일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출 판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판례 입장은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상습이란 습벽을 가지고 존속폭행을 계속하고 존속상해를 계속하게 되면 원심은 상습 존속폭행죄와 상습 존속상해죄가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는 거였어요. 원심은. 하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은 상습 존속상해죄가 더 무거운 죄책이기 때문에 폭행죄는 상해죄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포괄해서 상습 상해죄 일죄만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폭행이라는 습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하고 B라는 사람한테 폭행이라든지 상해를 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동일한 습벽에 따라서 두 가지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해죄가 더 중한 범죄 형태고 폭행죄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해죄 일죄만 성립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부터 먼저 가보면 첫 번째 중간에 습벽, 폭행에 대한 습벽이 있는 상태에서 상습으로 폭행을 계속했고 또 어머니를 계속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을 때 상습 존속폭행죄. 왜? 일반 상습폭행죄보다는 상습 존속폭행죄가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형태고 상습 존속폭행죄가 상습폭행죄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안은 상습 존속폭행죄 일죄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판례는 상습 존속상해죄나 상습상해죄 일죄만 되는 사안이고 결국 법리는 같아요. 법리는. 그리고 1번 지문 가보시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행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 쉬운 판례죠. 264조에 무엇이 기술되어 있냐면 상습상해죄하고 상습폭행죄에 대한 규정이 264조예요.
해설 부분 가보시면 따로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끝에 상습으로 257조 상해죄를 범하거나 상습으로 258조 중상해죄를 범하거나 상습으로 258조 2 특수상해죄를 범하거나 상습으로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일반 상해죄라든지 일반 폭행죄에 비해서 몇 분의 몇 2분의 1을 가져간다. 이게 바로 상습폭행죄 또는 상습상해죄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습은 어떤 상습을 말하겠습니까? 폭행에 대한 습벽, 상해에 대한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범죄에 대한 습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아시면 여기서 말하는 상습, 습벽은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괴죄라든지 주거침입죄라든지 다른 재산죄에서 말하는 습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지문. 중요한 판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해 학원 사건하고 판례의 법리가 동일합니다. 이 판례도 빼버릴까 하다가 나름대로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만 제가 일단 남겨둔 거예요. 지문을 가보시면 계단 참 거기다 키워드 따시고 제가 작년 최신 판례 때도 이 판례는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명 계단 참 사건. 계단 참이 무엇인가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계단 참이 뭐냐면 여러분들 1층에서 2층 오다갈 때 한번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지. 꺾는 부분이 계단 참이야. 그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계단 참이라고. 거기가 계단 참이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가 바로 계단 참이 나오면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크릴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철제 형식으로서 안전바를 두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업주 자체가 아크릴판만 설치했지 철제로 되어 있는 안전바를 설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대 있다가 아크릴판이 무너져 버리니까 떨어져 가지고 다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경우에 업무상 가실치상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업무라는 것은 무엇이다?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초해서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서해학원 사건에서도 비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서도 임대인은 계속적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수리하는 입장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임대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부정이 되어서 업무상 가실치상죄는 인정이 되지 않고 단순 가실치상죄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가시면 업무상 가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설 부분 가보시면 가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아니다? 정당하다. 일반 가실치상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안 되는 거지. 업무가. 5번 지문은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법원 행시라든지 주사보라든지 유기죄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기보에서는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중요한 단원이고요. 유기죄에 대한 주체는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 계약상 또는 법률상 부조의무 있는 자. 그러면 법률상 부부관계가 과연 부조의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법률상 부부관계에는 민법상 부양 의무 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기죄에서 말하는 주체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비교해야 될 게 뭡니까? 단순한 동거관계. 단순한 필로폰 동거녀 사건. 단순한 동거관계에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라든지 법률상 부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주관적 요건으로서 혼인의 합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사실혼이라도 무엇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다. 법률혼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사실혼도 유기죄의 주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는 있겠지. 정리를 해보면 법률혼은 당연히 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거고 사실혼도 유기죄의 주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될 수 있는 거라고. 될 수 있는 거라고. 실제로 갑이라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유기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경우에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법률상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유기죄에 대한 주체를 인정해가지고 유기치사죄가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쉬운 판례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 지문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냥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원래 협박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문제인데
최신 판례로서 한번 넣어 봤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니면 지우실 분들은 지워버리시고요. 넘어갈게요. 7번 지목 가겠습니다. 7번 중요해요. 7번, 8번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원래 제가 이 오늘 자료가 최신 판례하고 개정된 조문하고 또 뭐 하나를 더 제가 나눠드리려고 했냐면 W 지문에 없는 최신 기출 지문을 정리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기본 윗그림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안 놔드렸냐면 첫 번째 이유는 변호사 시험이 어저께 끝났어요. 경찰 승진 시험도 어저께 끝났어요. 어저께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문제가 오픈이 돼가지고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자료가 너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수업 때는 최신 판례에 대한 문제하고 개정 조문에 대한 문제만 설명을 드리고 W가 나오고 난 다음에 중요한 최신 판례들 있잖아요. 중요한 기출들.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오순한 수업 중에 나눠 드릴 거고 혹시라도 수업 안 듣고 인강 듣거나 책만 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는 제가 카페에다가 다음 주 중에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생뚱맞게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저께 불이분하게 이제 변시를 확인해 보니까 7번, 8번 문제에 대한 게 출제가 됐더라고 변시에서 최근에. 그래서 한번 볼 거예요. 7번 지문. 7번 지문을 딱 보시면 우리 이 판례하고 매우 흡사한 사안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강간죄 바로 앞에 지문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반포라고 볼 것인가 제공이라고 볼 것인가. 역시 그 판례도 최신 판례였고 18년 경찰 승진에 나왔던 최신 판례를 제가 W 지문에 넣어둔 적이 있어요. 설명도 몇 번 해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에 대한 쟁점도 제공이라고 볼 것인가 반포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포는 뭐죠?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교부하는 게 반포. 판사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교부하는 게 반포. 교부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거나 소수인한테 제공하는 게 제공이죠. 교부하는 게 제공이죠. 여기서의 쟁점은 촬영 대상자, 피해자한테 직접 교부하는 것을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고. 갑이 A의 의사에 반해서 A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진 한 장을 갑이라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소수자인 A라는 사람, 특정인 1인한테 지금 교부를 하게 되었다. 이 교부 행위 자체가 성폭법에서 말하는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성폭법에서 말하는 반포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라고요. 반포는 무엇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아니죠. X. 그럼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제공은 누구다?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인. 그런데 특정한 1인에는 누가 포함이 될 수가 없냐면 피해자는 포함이 안 돼요. 제공이다, 제공이 아니다. 아니다. 1인에 누구 포함 안 된다고? 피해자. 촬영 대상자는 포함 안 돼요. 그럼 반포도 아니고 제공도 아니겠지. 자, 제일 끝에 제공이다, 제공이 아니다. 제공 아닙니다. 언뜻 읽어보면 제공처럼 보이잖아 지금. 확실히 덥긴 덥네. 국쌤이 덥다 하더니 위에 찜통이네 여기. 8번 지문. 사실관계 바로 봅시다. 첫 번째 줄에 갑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A한테 돈을 주겠다. 그리고 자유행위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했고 따라서 스스로 자유행위 등을 촬영을 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전송만 받았다. 전송의 동그라미. 그리고 끝에
유포하지 않았다. 두 줄. 여기서의 쟁점은 유포를 하지 않은 것을 제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전송만 받은 것을. 자, 해설 부분 가보시면 첫 번째 단락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위에 중간에 특히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다음부터 보이십니까? 특히 다음부터. 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이 되면 전송받은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작이라는 의미는 좁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만 받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지 않고 발송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송만 받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발송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제작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좀 주의를 하시고요. 9번 지문 매우 중요한 판례죠. 매우 중요한 판례. 쟁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체포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 강간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 먼저 체포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언제부터 인정된다고 했습니까? 이 판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체포죄의 보호법익이 신체활동에 대한 자유이기 때문에 신체활동에 대한 자유를 제한시키는 행위를 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행의 착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신체활동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개시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버렸고, 강간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도 인정돼 버렸던 사건이에요. 강간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언제부터 인정이 됩니까? 폭행 협박시인데 그 폭행 협박은 어떤 폭행 협박? 한 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까지의 폭행 협박. 실제로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고 73kg의 건장한 남자가 50kg에 불과하는 어떤 그 여자를 위에서 깔아 뭉개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한 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까지 이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간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고, 다만 삽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가 인정되는 사안이고 체포죄도 미수가 인정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강간 미수죄, 체포 미수죄가 성립돼 버리는 거죠. 법리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출제된 판례입니다. 재심 판례고. 10번. 강제추행죄. 법원직에서 참 좋아하는 단원 중에 하나죠. 추행에 대한 문제가 뭡니까? 추행이 뭐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추행이죠. 그런데 추행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상태까지 증명이 되어야 됩니까? 되지 않아야 됩니까?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까지의 증명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갑이라는 사람이 용산에서 지나가다가 2살짜리 꼬마아이를 보게 됩니다.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주면서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입장은, 자기 주장은 나는 너무 귀여워서 사탕을 주면서 귀엽다는 의미에서 손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못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자기 딸한테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갑이라는 피고인이 2살짜리의 가슴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 가해자 측의 주장은 아니다. 나는 뿌리쳤기 때문에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살짝 옷깃을 스쳤을 뿐이지 가슴을 스친 게 아니라는 게 피고인 측의 주장. 피해자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다고? 가슴을 만지면서 지나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과연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네 번째 줄 가시면 잠시 닿은 경우, 거기다가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 해설 부분 가시면 1번 여지 끝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 사안에서는 증거 부족이었어요. 피해자 측하고 피해자 측의 어머니의 진술만 있을 뿐이지 어떤 CCTV라든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행을 부정시켜버렸던 사안입니다. 이게 제일 끝에 추행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해당 안 되는 사안이, 언뜻 보시면 해당될 것처럼 보이잖아. 해당 안 돼요.
자, 11번 지문. 11, 12는 다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단원이고 법원직에서 아주 좋아하는 단원이죠. 11번 판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홍가혜 씨 사건 압니까? 홍가혜 사건 몰라요?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에서 홍가혜 씨가 MB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허위사실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11번 사건이에요. 11번 사건. 일명 홍가혜 사건. 아주 유명했죠. 그때 당시에. 몰라요?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홍가혜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쟁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두 번째, 국가라든지 정부기관을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세 번째,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니까 판세를 좀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홍가희 씨가 P라는 종편 MBN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갑이 MBN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해경이 민간 잠수사에 대한 진입을 막고 있다. 두 번째, 해경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세 번째, 해경에서 온다는 장비가 오지는 않고 해경이 제대로 구호 조치도 안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인터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쟁점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국가, 정부기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건? 고흥, 군수, 고흥군 사건. 해경, 정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리 밑줄 꼭 읽어보세요. 판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사실도 인정돼야 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허위사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최신 판례에서 우리 공부했죠. 판례는 이 사안에서 갑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 사실이 진짜라는 거지. 첫 번째 이유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을 한다 할지라도 갑은 진실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뭐가 필요하다고? 객관적 요건도 허위사실, 주관적 요건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지. 세 번째, 이 공연성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밑에서 하면 되니까 이건 빼버릴게요. 이거는 밑에 있는 판례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만큼은 11번 지문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11번 첫 번째 앞에 정부 또는 국가기관 밑줄. 관련된 표현으로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할지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경우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은, 즉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해경, 그리고 해경청장, 관련 공직자 전부를 말합니다. 해설품을 읽어보십시오. 12번
중요한 판례. 자, 12번 판례도 판서를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형 마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너무 바쁘니까 그 운영을 누구한테 다 위임을 했냐면 을이라는 점주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야, 네가 다 관리해라.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정산을 해보니까 재무제표가 안 맞는 거야.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거지. 그게 뭔가 이상하다. 얘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한테. 야, 을이라는 점주가 너희 마트에 있는 물건 어디서 빼돌린다던데? 또는 을이라는 사람이 마트에 있는 입점업자들한테 돈을 받는다던데? 어떤 불미스러운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믿었다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A라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마트에 납입하는 사람이었는데 혹시 을이라는 사람이 입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는가? 내가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을이 돈을 헤쳐먹은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본 이 시점, 장소가 어디였냐면 단 둘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있었다 없었다? 다른 사람 없었어요. 단 둘이 있었고. 그리고 갑이 A한테 물어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절대 발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게 A는 그 이야기 듣고 그대로 을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갑이 물어보던데 발설했어요. 그런데 A는 발설을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만? 을한테만 이야기했어요. 을한테만. 자,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동지판례에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의 고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지판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도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람의 외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뭐가 없어서? 명예훼손죄 고의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고의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 공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연성이 뭐죠?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 즉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바로 공연성에 대한 문제죠. 특정한 1인한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딘가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공연성은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단 둘이 있던 장소였고 A가 누구한테만, 을한테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은 A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한테 이야기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했다면 내가 설사 이 이야기를 A한테 한다 할지라도 A가 그 들은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죄는 결국 안 되는 사안이에요. 세 번째 줄에 뒷조사 중이다.
입점비를 받아 먹었다, 해쳐 먹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지에 있는 판례의 법리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업무방해죄 10분만 쉬고 다시 볼게요.